대부의 비토 코를레오네 역을 연기한 말론 브란도. You can act like a man! What's the matter with you? 매우 미남이었던 그는 연기력도 뛰어나 빠르게 톱스타가 되었지만 촬영 중 여배우 동의 없이 항문에 버터를 바르거나 실제 친아들이 살인을 저지르자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신 딸을 정신병원에 보내는 등 기행을 일삼았습니다. 스스로 배우가 되지 않았다면 사기꾼이 되었을 것이라 밝힐 정도로 뒤틀린 그의 삶의 배경에는 어두운 유년 시절이 있었죠. 가정부와의 동침. 말론 브란도의 아버지는 매우 엄격한 사람으로 돈은 중산층 이상으로 잘 벌어왔지만 가정의 애정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말론의 아버지는 출장에 갔다 돌아오면 어머니에게 선물을 안겨주고 곧바로 집을 나가 다른 여자와 원나잇을 즐기는 사람이었고, 집에 있을 때면 아들의 행동이나 말투를 비웃었다고 합니다. 사관학교를 나온 말론의 아버지, 말론 시니어에게 호응이란 크리스마스나 생일에만 하는 것이었고 자식들을 칭찬해주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하죠. 나름대로 말론의 아버지에게도 이유가 있었는데, 말론 시니어는 어렸을 때 엄마에게 버림받은 이후 여성 혐오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그에게 여성이란 사랑의 존재가 아니라 성욕을 위한 도구일 뿐이었죠. 가부장적이며 자기중심적인 말론 시니어 밑에서 말론 브란도는 제대로 된 가정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라납니다. 말론 브란도의 어머니는 그래도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원래 연극 배우였는데 가끔씩 아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피아노를 치며 노래를 알려주었다고 하죠. 하지만 그녀는 점차 남편의 당당한 불륜에 지쳐갔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자식들을 전혀 돌보지 않게 되었죠. 부모로부터 관심과 애정을 전혀 받지 못한 말론 브란도는 삐뚤어진 집착을 하게 됩니다. 상대는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 에르미로 유일하게 집에서 말동무가 되어준 사람입니다. 말론은 낮에는 그녀와 카드 게임을 했고 밤에는 한 침대에서 함께 잤다고 합니다. 말론의 기억에 따르면 에르미는 알몸이었죠. 말론은 에르미와 함께 잘 때면 매번 꿀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말론에게 에르미는 가족 혹은 그보다 더 깊은 사이였지만 반대로 에르미에게 말론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에르미는 말론에게 여행 다녀올게 라고 말하고 영영 돌아오지 않았죠. 사실 그녀는 결혼은 앞두고 있었지만 말론에게 아무 이야기 하지 않고 마치 다시 돌아올 것처럼 떠나버린 것입니다. 말론은 돌아오겠다는 그녀의 약속을 믿고 에르미를 기다렸지만 몇 날 며칠을 기다려도 그녀가 돌아오지 않자 결국 그녀가 떠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그에게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도 날 버렸는데 에르미까지 날 버리다니. 자신은 항상 버림받는 존재 같았고 이후에도 그의 기억에 남아 평생 되풀이 되었다고 하죠. 여러 충격적인 사건 이후 그는 마음에 분노만 남은 아이로 자랐습니다. 말론은 곤충을 잡아 불로 지지고 타이어를 칼로 긋고 새들에게 비비탄을 쏘았습니다. 심지어 학교에 라이터 용액을 가져가 칠판에 용액으로 글을 쓰고 불을 질렀죠. 이 사건으로 그는 학교에서 문제아로 찍혀버립니다. 말론은 가끔씩 자신의 행동을 뒤돌아보고 자책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다시 관심받기 위해 계속 문제를 일으켰고 그는 학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후 말론의 아버지는 그를 자신이 다녔던 군사학교로 보내버립니다. 학교에서 그는 연기 과목에 소질을 보이긴 했지만 이번에도 학교 규칙을 어기고 멋대로 행동하다 퇴학당합니다. 그 후 말론은 누나가 다니던 드라마틱 워크숍 연기학교에 진학하는데 의외로 학교에 적응하며 연기에 소질을 보입니다. 이곳에서 그의 닭 연기 일화가 유명한데요. 어느 날 학교에서 스텔라 애들러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핵폭탄이 떨어지는 상황 속 닭을 연기해보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학생들은 일제히 꼬꼬댁거리며 호들갑스럽게 돌아다니는 닭 연기를 선보였는데 말론 브란도만 혼자 차분히 알을 낳는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뭐하냐고 물어보자 말론은 저는 닭인데 제가 핵폭탄에 대해 뭘 알겠어요? 되물었다고 하죠. 이때부터 연기에 천부적인 재능을 보이던 말론 브란도는 곧바로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연극과 영화 모두 주연 자리를 맡게 되며 관객들에게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후 줄리어스 시저, 위험한 질주에 출연하며 최고의 배우로 등극하죠. 특히 위험의 질주는 수많은 반항아들에게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제임스 딘, 엘비스 프레슬리도 말론 브란도의 연기를 보며 그가 롤모델이라고 밝혔죠. 명실상부 당대 최고의 배우가 되었지만 그는 곧 성추행 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성관계 윤활제. 1972년 영화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에서 말론 브란도는 여배우와 학문 성행위 장면을 연기합니다. 이 장면은 당시에도 충격적이었지만 이후에 더 큰 문제가 되었는데요. 상대 여배우가 이 장면은 원래 대본에 없었던 장면이며 찍기 전 자신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 마치 진짜 강간을 당하는 기분이었다고 밝힌 것이죠.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는 어린 프랑스 소녀와 중년의 남성이 파리에서 만나 성관계를 즐기는 영화입니다.
사실 영화는 제작 당시부터 너무 외설적이라며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 영화는 감독의 성적 판타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 어느 날 꿈에서 매우 아름다운 여성을 만났고 그녀와 통성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맺었던 기억을 토대로 대본이 작성된 것이었죠. 매우 선정적인 이 영화는 심지어 남성인 말론 브란도조차 받아들이기 불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의 성기도 그대로 노출되었기 때문이죠. 특히 문제가 된 장면은 말론 브란도가 버터를 윤활제처럼 사용하며 마리아 슈나이더의 항문에 강제로 삽입하는 장면입니다. 마리아는 이 장면이 원래 대본에 있었던 것이 아니며 갑자기 말론이 낸 아이디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배우는 대본에 없었던 장면은 거절해도 상관없지만 당시 마리아는 19살에 불과한 신인이어서 거절해도 되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저 하기 싫다고 울면서도 연기를 이어나갔다고 했죠. 옆에서 말론 브란도는 연기일 뿐이라며 그녀를 위로했고 실제 삽입은 하지 않았지만 마리아는 말론과 감독 모두에게 강간당하는 느낌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이 장면은 한 씬에 불과해서 마리아 슈나이더는 무사히 영화 촬영을 마쳤으나 그녀는 큰 절망에 빠졌고 자신에게 사과 한마디 없는 말론과 감독을 원망했죠. 이후 시간이 흘러 그녀는 애초에 자신이 맡은 역할이 원래 여자가 아니라 소년 역할이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버터 장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게 되었다고 했죠. 마리아는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 촬영 기간 내내 매우 고통스러웠고 스스로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다며 베르톨루치 감독이 사람을 이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감독과 말론 브란도는 이 영화로 큰 돈을 벌었던 반면 자신은 매우 적은 출연료를 받았다고 밝혔죠. 마리아 슈나이더는 영화 촬영 이후 베르톨루치 감독을 다시는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 베르톨루치는 마리아의 말을 반박하며 그녀는 인터뷰에서 지금껏 총 74명의 남자와 55명의 여자와 잤다고 말하고 다니는 여자다. 자신은 그녀의 본성을 꿰뚫어 본 것 뿐이고 영화에서 강간당했다고 느끼는 건 그녀가 미성숙해서 라고 주장했습니다. 영화 현장이란 게 어떤 것인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제대로 이해 못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라며 마리아가 연기자로서 성숙하지 못하다고 답한 것이죠. 또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는 사람들을 성적으로 자극하기 위한 영화가 아니라 말론 브란도 캐릭터가 연기한 폴의 절망을 표현하는 영화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2011년 마리아는 사망했고 2013년 감독은 다시 한번 버터 사건을 언급하며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I didn't tell her what was going on because I wanted her reaction as a girl, not as an actress. 감독은 이 버터 장면을 말론 브란도와 아침을 먹으며 함께 생각해낸 것이라 했습니다. 말론 브란도가 아침으로 바게트에 버터를 발라먹는 걸 보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했죠. 그의 인터뷰가 공개되자 할리우드는 발칵 뒤집히게 됐는데요. 엘르 잡지에서 이 인터뷰를 바탕으로 베르톨루치 감독이 동의되지 않은 강간 장면을 찍었다고 기사를 쓰자 할리우드에서의 배우들은 모두 감독을 비난했습니다. 제시카 차스테인은 역겹다고 했고 크리스 에반스는 화가 난다고 언급했죠. 이후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 촬영 감독이었던 비토리오 스토라로는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이 논란이 완전히 억측이라며 현장에서 강요는 전혀 없었고 그 장면은 연기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도 그 현장에 2개의 카메라를 들고 있었는데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되었다고 밝혔죠. 그리고 마리아는 그날 성관계 장면을 찍을 것이라는 걸 알고 현장에 나타났으며 말론이 아이디어를 추가했을 수는 있지만 그건 평소에도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영화가 완성되고 말론 브란도도 큰 충격을 받아 15년 동안 감독과 말을 섞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 영화에서 폴은 말론 브란도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폴은 아내가 죽은 뒤 자신의 분노와 절망을 소녀와 성관계로 풀어내며 삐뚤어진 복수를 보여주는데 이 당시 말론 브란도는 실제 아내와의 갈등으로 방탕한 삶을 살기 시작하죠. 양성애자의 결혼 생활. 말론 브란도의 첫 아내 안나 카시피어와의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지옥과 같았습니다. 말론 브란도는 안나에게 첫눈에 반했고 그녀가 임신하자마자 결혼식을 올렸는데 아내 안나는 결혼 후 180도 바뀌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녀가 병적인 거짓말쟁이였다는 것인데요. 안나 카시피는 그녀가 배우 데뷔할 때 사용한 예명으로 실제 본명은 조앤 오켈러안입니다. 그녀는 이국적인 예명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인도풍 옷을 입고 다니며 마치 자신이 인도인인 척 주변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가정환경이 부유한 척했죠. 그녀의 자서전에는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인도인이시다. 아버지는 건축가였다라며 어렸을 때부터 파리, 로마, 런던 등 해외의 여러 도시들을 돌아다녔고 그때마다 개인과의 교사가 따라다니며 수업을 해줬다 라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부모님은 사실 인도인이 아닌 영국인이었고 그녀에게 인도인의 피는 단 한 방울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이 부유하다는 것도 거짓이었는데 그녀의 친아버지는 주에 30불을 버는 공장 노동자였죠. 자신의 과거를 완벽히 세탁하고 싶었던 안나는 남편 말론 브란도에게도 자신을 인도인이라고 속이고 그와의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거짓말보다도 말론 브란도가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술에 취한 안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모습에서 술을 마시던 자신의 어머니가 겹쳐 보였고 결국 둘은 결혼 1년 만에 이혼하기로 하죠. 물론 말론 브란도도 완벽한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우선 그는 자신의 아들에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사실 그건 자신의 파트너 크리스티앙 마키안드 이름을 따온 것이었습니다. 말론 브란도는 할리우드에서 유명한 바람둥이이자 양성애자였는데 그는 공식적으로 남자를 좋아한다고 인정한 적은 없지만 남자들이 나를 너무 좋아해 나도 호의를 베풀어 주었다 라고 밝히며 남자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인정했습니다. 안나는 말론이 남성 파트너의 이름을 자기 아들에게 붙인 걸 알게 되자 매우 분노했고 그 이후 절대로 아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아들의 미들네임인 데비라고 불렀죠. 아들 크리스찬 데비 브란도는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통받으며 자랐다고 합니다. 말론 브란도는 비록 자신은 아버지에게 사랑받은 적이 없지만 아들만큼에게는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는 이혼 후 아들의 양육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술주정뱅이에 불과한 아내에게 아들이 가느니 자신이 키우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법정에서도 이에 동의하며 말론 브란도에게 임시 양육권을 주었는데 여기서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던 아내가 양육권을 되찾기 위해 아들을 납치한 것이죠. 그것도 직접 납치한 게 아니라 길거리 사람들에게 부탁해 1만 불을 줄 테니 아들을 납치하라고 시켰습니다. 아들 크리스찬은 영문도 모르고 하굣길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납치되었고 북부 멕시코로 끌려갑니다. 갑자기 낯선 이들에게 끌려간 크리스찬 브란도는 극심한 공포감을 느끼며 벌벌 떨었죠. 말론 브란도는 당시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를 찍고 있었는데 아들이 납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설 탐정을 고용해 아들이 어디 있는지 찾아내 겨우 크리스찬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의 경험은 크리스찬에게 큰 트라우마가 되었습니다. 공포에 시달렸던 크리스찬은 혹시나 또다시 납치될까봐 권총을 소지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건은 이후 크리스찬이 살인을 저지르는 데에 중요한 계기가 되죠. 어쨌든 아들 납치 사건 이후 전 아내에게 치를 떤 말론 브란도는 영화에서도 아내에 대한 분노를 대사로 녹여 풀어냈습니다. Even if a husband lives 200 fucking years, he's never gonna be able to discover his wife's real nature. 베르톨루치 감독은 분노에 찬 말론을 일부러 더 부추겼다고 합니다. 그가 즉흥 연기를 선보이길 바랐고 대본도 직접 작성하라고 시켰죠. 안 그래도 전 아내 때문에 머리가 아팠던 말론 브란도는 영화를 찍으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영화 캐릭터의 고통이 자신의 고통처럼 느껴지니 매우 힘들고 괴로웠던 것이죠. 한편 말론 브란도의 두 번째 아내 모비타 카스타네다는 더 막장이었는데요. 말론과 모비타가 결혼하고 자식을 2명이나 낳은 뒤 말론은 뒤늦게 모비타에게 진짜 남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진짜 남편이 비자 문제로 미국을 떠나 있는 사이 남편과 이혼하지도 않고 말론 브란도와 결혼한 것이죠. 둘이 이혼할 당시 모비타는 말론에게 양육비 8,000불을 요구했으나 애초에 모비타는 남편이 있는 여자로 법적으로 말론의 아내가 아니었기에 양육비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후 말론 브란도는 새로운 여자 타리타 테리파이아와 결혼했습니다. 사실 타리타는 말론 브란도가 나쁜 남자라고 소문나 그를 멀리했었는데 이를 알게 된 말론은 일부러 그녀를 적극적으로 유혹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스킨십에 보수적인 것처럼 행동했죠. 타리타는 연애에 진중한 말론의 모습에 속아 넘어가 말론 브란도와 결혼했고 자식 2명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둘도 결혼생활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혼하고 말죠. 말론 브란도의 공식적인 아내는 이 3명이 전부입니다. 그는 1972년 타리타와 이혼한 이후 2번 다시 결혼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 후에도 수많은 여자와 남자들과 연문을 뿌렸습니다. 장남 크리스찬은 아빠가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여자와 자식들을 데려오니 도저히 누가 누구인지 파악하기 어려웠고 아침 식사 때 매번 넌 또 누구 자식이니? 라고 물을 정도였다고 밝혔죠. 이후 그는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도 건드립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 크리스티나 루이즈. 비록 둘은 결혼하지 않았지만 루이즈는 자신과 그 사이에 13살, 10살, 8살의 자녀를 두게 됩니다. 많은 자식을 두었던 말론 브란도는 자식들 때문에 노년에도 편히 쉬지 못하게 되는데요. 마치 영화 대부의 이야기가 현실에서 펼쳐졌기 때문이죠. 대부 출연. 대부에 출연하기 전 그는 14개의 영화에서 연이어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어글리 아메리칸을 시작으로 배드타임 스토리, 홍콩에서 온 백작부인 등 그가 출연한 영화가 모두 상업적으로 실패한 것이죠. 당시 말론 브란도도 자신의 경력이 꼬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1972년 말론 브란도는 위대한 영화에 출연하게 됩니다. 바로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좋아했던 마피아 영화 대부였죠. 사실 영화의 제작사에서는 말론 브란도가 제멋대로인 성격에다가 퇴물이라며 그를 고용하고 싶어 하지 않아 했습니다. 의외로 데뷔 초만 하더라도 말론 브란도는 매우 겸손한 성격이었습니다. 워터프론트 촬영할 때만 하더라도 그는 항상 제 시간에 나타났고 동료들을 도와주었죠. 함께 출연했던 에바 마리 세인트는 영화 촬영 첫날 매우 긴장했었는데 말론 브란도가 자신을 많이 격려해줘 무사히 영화를 찍었다고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할리우드에서 유명세를 얻으며 말론 브란도는 점차 거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말론의 자서전을 쓴 작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일하고 싶어 다가왔지만 실제 그를 겪어보면 버릇없다고 실망한 채 돌아갔다 고 적었죠. 1963년 말론 브란도는 폭력을 쓰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따라다니던 파파라치 론 갈렐라의 얼굴을 가격해 아래턱에 이빨 5개를 우수수 털어버린 것이죠. 론 갈렐로의 말에 의하면 자신은 말론 브란도를 크게 귀찮게 하지 않았고 공식 행사장에서 나오는 그를 따라가 사생활 사진 10장 정도를 찍었는데 그가 갑자기 이리 와보라고 한 다음 주먹을 날렸다고 합니다. 이후 론 갈렐로는 말론에게 약 5천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해 주었죠. 당연히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알고 있었던 대부의 제작사에서는 말론 브란도 캐스팅은 절대 안 된다며 그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코폴라 감독은 꼭 말론 브란도를 캐스팅하고 싶었죠.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이 당시 코폴라 감독이 실제 캐스팅 목록을 작성한 종이인데요. 자세히 보면 돈 콜레오네 배역에는 말론 브란도, 그의 아들 마이클 콜레오네는 알파치노의 밑줄이 쳐져 있죠. 당시 돈 콜레오네 배역으로는 말론 브란도 외에도 프랭크 데코바와 로런스 올리비에가 고려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코폴라 감독의 강경한 의지로 말론 브란도는 대부에 캐스팅됩니다. 대신 제작사에서는 3가지 조건을 내세웠는데 평소 받던 출연료보다 훨씬 낮춰받아야 한다. 만약 그의 행동으로 영화 출연이 지연되면 그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지불해야 한다. 스크린 테스트를 봐야 한다. 말론 브란도는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승낙하고 스크린 테스트에 임했습니다. I was in Canada with Catherine Cornell. Oh, well, look, it don't have to be that. It's just any place away from here. 잘생긴 얼굴과 진지한 눈빛으로 그는 어떤 오디션을 보든 단번에 합격했고 대부 스크린 테스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론 브란도의 캐스팅을 반대하던 파라마운트 제작사에서는 스크린 테스트를 보고는 깜짝 놀라며 이 천재는 누구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비토 콜레오네로 변신한 말론 브란도의 연기가 너무 완벽해 그가 말론인 것조차 알아채지 못한 것이었죠. 그렇게 대부에 캐스팅된 말론 브란도는 인생 최고의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We've known each other many years, but this is the first time you ever came to me for counsel, for help. 하지만 이후 그는 또다시 긴 침체기에 들어섭니다. 1976년 미주리 브레이크에 출연한 그는 평론가들에게 최악의 평가를 받습니다. 52세의 말론 브란도는 62세의 축 늘어진 뱃살과 72세의 흰머리, 12자리의 자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혹평했죠. 이후 그는 슈퍼맨에서 슈퍼맨의 아빠로 출연합니다. 당시 그가 출연 조건으로 내세운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자기관리를 못하고 게을러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대본을 미리 읽어오지 않을 테니 카메라 밖에 대본을 써달라고 당당히 요구했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촬영 현장에 나타나 대본을 즉석에서 읽겠다는 것이었죠. 이후 말론 브란도는 코폴라 감독과 다시 한번 재회하는데 그때도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지옥의 묵시록을 준비하던 코폴라 감독은 대부에서 말론 브란도의 연기력이 인상 깊어 이번에도 말론 브란도를 캐스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우 살이 찐 상태여서 감독은 그에게 꼭 살을 빼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물론 코폴라 감독은 그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혹시나 살을 못 빼면 그대로 가야겠구나 생각했는데 촬영 현장에 나타난 말론은 오히려 더 살을 찌워 나타났다고 합니다. 결국 코폴라 감독은 말론 브란도를 조금이나마 날씬하게 보이게 만들려고 검은 옷을 입히고 얼굴 위주로 촬영했죠. 또 코폴라 감독은 그에게 지옥의 묵시록 원작 어둠의 심연을 먼저 읽으라고 부탁했지만 말론 브란도는 책을 못 읽겠다며 그의 말을 거절했습니다. 대신 감독에게 구두로 자신의 캐릭터를 설명해달라고 요구했죠. 결국 영화는 일련의 사건들로 총 3년의 제작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다행히 영화는 호평을 받았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쟁 영화로 기록되었죠. 그러나 얼마 뒤 말론 브란도에게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자신의 친아들이 딸의 남자친구를 살해한 것이죠. 아들의 살해. 1990년 5월 16일 저녁 말론 브란도의 집에 총성이 들렸습니다. 총을 쏜 사람은 말론 브란도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자 장남인 크리스찬 브란도,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은 크리스찬의 동생 샤이엔 브란도의 남친 데그 드롤레였죠. 당시 자신의 방에서 쉬고 있었던 말론 브란도는 총성을 듣고 깜짝 놀라 거실로 가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크리스찬이 총을 들고 서 있었고 데그는 피를 흘리며 소파에 기대 있었습니다. 너무 놀란 말론 브란도는 정신을 잃을 것 같았지만 일단 데그를 살려야 된다는 생각에 데그에게 다가가 그의 손목을 잡아보았습니다. 다행히 데그의 심장은 미약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말론 브란도는 인공호흡을 시도했고 곧바로 경찰과 119도 불렀습니다. 하지만 데그는 경찰이 오기도 전 심장박동이 멈추었고 목숨을 거두었죠. 곧바로 크리스찬 브란도는 경찰들에게 체포되었고 순순히 자신이 데그를 죽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사고였으며 고의적인 살인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총을 들고 데그를 협박하려고 했는데 그가 갑자기 자기에게 달려들어 실수로 총을 쏘게 된 것이라고 말했죠. 이 당시 현장에는 크리스찬과 데그 말고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바로 크리스찬의 동생 샤이엔이었죠. 샤이엔은 현장이 일어난 바로 옆방에서 둘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고의 계기도 샤이엔의 말 때문이었는데요. 샤이엔 브란도는 말론 브란도와 마지막 아내 타리타 테리파이아 사이에서 태어난 딸입니다.
샤이엔은 엄마 타리타를 따라 타히티 섬에서 길러졌는데 말론 브란도는 딸이 순수함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싶어 일부러 그녀를 미국으로 못 오게 했다고 합니다. 대신 말론이 1년에 한 번 정도 타히티 섬에 방문했죠. 샤이엔은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아빠에게 배신감을 느꼈고 점차 문제아로 자라났습니다. 고등학교도 중퇴하고 마약에 빠져 살았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언젠가 아빠의 자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큰 사고로 크게 다치게 됐는데 차를 타고 말론 브란도를 쫓아가다가 차 사고가 난 것이었죠. 이 사고로 그녀는 턱이 부서지고 귀가 찢어져 원래 하던 모델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 그녀는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죠. 샤이엔이 임신을 하자 말론 브란도는 자신의 집을 하나 내줄 테니 미국으로 넘어와 여기서 출산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그와 샤이엔은 타히티 섬에서 미국으로 넘어왔고 사고가 난 그날은 말론 브란도의 초대로 다 같이 말론의 집에 모여 저녁을 먹은 것이었죠.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샤이엔은 크리스찬에게 남친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대그가 자신을 때린다고 오빠에게 이른 것이죠. 크리스찬은 샤이엔의 말을 믿고 대그에게 따지다가 총격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크리스찬이 대그를 죽이려고 총을 쏜 것인지 아니면 실수로 총알이 발사된 것인지를 밝히기 어려웠고 재판은 이 논점 위주로 흘러갔습니다. 말론 브란도는 오랜 기간 자신의 친구였던 변호사 윌리엄 컨슬러에게 변호를 부탁했죠. 수사관들은 당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러다 수상한 것을 하나 발견합니다. 바로 대그가 누워있던 위치인데요. 분명 크리스찬은 대그와 자신이 싸우다 실수로 총알이 발사되었다고 했는데 대그는 소파 위에 얌전히 앉아있는 자세였습니다. 게다가 그의 손에는 한쪽에 라이터, 다른 손에는 리모컨을 들고 있어 마치 한가롭게 TV를 보고 있는 것 같았죠. 몸싸움의 흔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한편 크리스찬의 변호사 측은 크리스찬이 어렸을 때부터 불우했던 가정환경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총을 지니고 다녔다고 진술했습니다. 납치 사건 이후 그는 총과 있는 것이 자연스러웠고 대그와 이야기할 때 총을 가지고 간 것도 그를 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기보다 습관에 가까웠다는 것이죠. 서로의 주장이 얽혀있어 재판부는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고 검사 측에서는 살인의 계기이자 현장과 가까이 있던 샤이엔의 증언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상한 것은 재판이 열리기 며칠 전 말론 브란도는 급하게 딸 샤이엔을 프랑스의 한 정신병원으로 보내버린 것입니다. 말론 브란도는 원래 딸이 정신병을 앓고 있었고 남자친구의 죽음으로 증상이 심해져 병원에 보냈다고 진술했지만 일부 사람들은 샤이엔이 혹시나 아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까봐 보낸 것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실제로 경찰의 증언에 따르면 샤이엔은 총격은 단순히 사고가 아니었어요. 크리스찬이 남친을 죽인 거예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프랑스로 넘어간 그녀는 사건에 대해 진술하기를 거부했죠.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하나 있는데요. 사실 대그는 샤이엔을 때린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던 샤이엔이 먼저 대그를 때리거나 활퀴었고 가끔씩 대그가 그만하라고 밀친 적은 있어도 먼저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했죠. 크리스찬은 더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동생을 믿은 내 자신이 멍청이 같다고 토로했습니다. 샤이엔은 자신의 잘못된 이야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오빠가 감옥에 갇히자 진짜 미치게 되었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죠. 결국 프랑스 당국에서는 샤이엔이 현재 제정신이 아니라며 증언을 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기에 검사 측은 크리스찬이 대그를 계획적으로 죽인 것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검사는 크리스찬에게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형을 깎아주겠다고 제안했고 크리스찬은 이를 받아들여 우발적 살인을 인정하고 10년형을 받게 됩니다. 이후 모범수로 생활한 그는 5년 만에 석방되었죠. 크리스찬이 석방되기 1년 전 샤이엔은 어머니의 집에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다행히 그녀와 대그의 아들은 살아남아 현재 베르사체 브랜드 모델로 활동 중이죠. 아들의 살인에 대해 말론 브란도가 울먹이며 증언하는 영상이 남아있는데요. I loved Dag. He was going to be the father of my grandchild. 사실 크리스찬은 아빠 말론 브란도와 매우 닮아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한 크리스찬은 학생 때는 학교에 불을 질렀고 청소년기부터 마약을 하고 총기류를 사모으는 등 문제가 많았던 것이죠. 이에 말론은 자신이 실패한 아빠라며 사람들 앞에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출소한 크리스찬은 이후에도 방탕한 삶을 살다가 49세에 폐렴으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마이클 잭슨과의 우정. 아들의 살인사건과 연기생활 슬럼프가 겹치며 많은 사람들이 말론 브란도를 떠나갔습니다. 말론 브란도는 영화 포뮬라에 출연해 최악의 연기로 비난받은 뒤 은퇴를 선언했지만 돈이 부족해 은퇴를 번복하고 매우 작은 역할로 영화에 출연하죠. 하지만 이 또한 전혀 성공하지 못했고 자기 관리까지 못한 말론 브란도는 140kg가 되어 당뇨병도 걸리게 됩니다. 그의 개인 비서로 약 30년 넘게 일한 앨리스도 기괴하고 예측 불가능한 그의 행동에 사직서를 제출할 정도였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유일한 친구는 마이클 잭슨 뿐이었죠. 마이클 잭슨은 친구 말론 브란도를 자신의 집에 초대해 묵게 하고 놀고 있던 그의 아들 미코 브란도도 자신의 보디가드로 고용해 주었습니다.
말론 브란도는 특히 마이클 잭슨의 정원을 무척 좋아해 정원에 있는 나무와 꽃 이름을 모두 외울 정도였는데 마이클 잭슨은 그런 그를 위해 공원 전용 골프 카트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2001년 말론 브란도가 폐렴에 걸려 산소호흡기를 끼고 집에만 있자 카트를 타고 자신의 정원이라도 구경하라며 특별히 마련한 것이었죠. 마이클 잭슨의 노력에도 말론 브란도의 병세는 점차 약화되었고 2004년 말론 브란도는 호흡기관에 문제가 생겨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당시 그는 간암과 당뇨도 함께 앓고 있었죠. 할리우드의 문제아였던 말론 브란도는 의외로 시민운동을 열심히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버림받았고 망가졌다 여긴 말론은 자신처럼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공정심을 느꼈고 그들을 위해 싸운 것이죠. 이와 관련된 일화가 하나 있는데 말론과 함께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에 출연한 배우 칼 몰드는 어느 날 촬영 현장에서 말론 브란도의 친구가 그의 지갑에서 돈을 훔쳐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깜짝 놀란 그는 말론 브란도에게 이를 알렸는데 의외로 말론은 쿨하게 괜찮아 필요하니까 가져가겠지 그냥 돈일 뿐이야 라고 말했다고 하죠. 항상 약자들을 챙기려고 했던 말론은 미국의 흑인 민권운동에 앞장서기도 했고 마틴 루터 킹이 죽자 너무 슬프다며 열망이라는 영화 출연을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스카에서 대부로 나무주연상을 수상했을 때는 직접 수상 소감을 하는 대신 북미 원주민을 무대에 내보냈습니다. And the reasons for this being are the treatment of American Indians today. 부모에게 버림받았다 생각해 원망과 증오를 갖고 살아온 말론 브란도. 책 우리는 모두 생존자입니다에 따르면 트라우마는 과거에 끝났을지라도 사건과 관련된 기억은 현재에도 끊임없이 재생된다고 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시시각각 변화하는 감정을 자극하고 현재에 집중해야 한다고 하죠. 반면 주변 사람들은 당사자의 마음을 지레짐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도와주기를 원하나요? 라고 당사자에게 직접 묻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말론 브란도의 유년 시절은 평생 그의 기억에 남아 괴롭혔고 자식 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그가 하늘에서는 편히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트폭행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책 우리는 모두 생존자입니다. 저자 허심양. I know that I'm well away from being a perfect guy.